초대형 방사탄들이 원소 경멸의 기계 드높이 선멸의 화염을 토하며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날아갔습니다. 북한이 그제 한국을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 방사포를 여러 발 쏜 데 이어 어제 극초음속 미사일에 장착할 다단계 고체 연료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도 진행했습니다. 이틀 연속 무력 도발을 직접 참관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이번 훈련이 적의 수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완비된 태세를 갖춰 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며 적에게 전쟁이 벌어지면 재앙적인 후과를 피할 길이 없다는 인식을 더 굳혀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4일 지대함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 33일 만인데 시점상 마치 기다렸다는 듯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재임이 확정되자마자 도발에 나섰습니다. 김정은은 푸틴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자 푸틴을 축혀 세우는 축전을 보내서 그의 재임을 축하했습니다. 김정은은 푸틴의 당선이 특출한 영도력과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한 데 대한 러시아 인민의 고귀한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곧 방북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거론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고 또 방북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서방과 대척점에 서 있는 푸틴 대통령으로선 자신을 반겨줄 나라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바 방북 카드가 환대받는 모습을 취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관련 국가로 가게 되면 체포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자 우호국인 북한이나 중국에 가게 되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지난 북러 정상회담에서 이미 김정은으로부터 방북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푸틴으로선 언제든 결정만 하면 평양에 갈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동지는 빠른 시일 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려는 용의를 표명하였다. 김정일 동지께서 울라디미로이치 푸틴 대통령과 굳은 악수를 나누셨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자신이 요구받는 게 더 많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북한의 지원은 여전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에게 지속적인 탄약 및 전쟁 물자 제공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국방 방산 공급망에 북한이 포함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북한은 Su-35 같은 첨단 전투기들을 포함한 무기 체계를 요청하는 한편 관련 기술 제공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을 복기해보면 확실히 정상 간의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에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는 더 긴밀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금까지 러시아에 포탄을 최소 수백만 발 지원했고 이에 러시아는 북한의 식량을 지원해서 북한 내부의 식량 가격을 안정시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이후 지금까지 6,700여 개의 컨테이너가 러시아로 갔는데 152mm 포탄이면 300만 발 이상, 그리고 방사포탄이면 50만 발 이상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간 컨테이너는 약 9,000개 수준인데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식량이며 그 영향으로 북한 지역 내 식량 가격이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은 그간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 의제의 경우 실무진에게 협상 권한을 거의 주지 않아 왔고 또 주요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담판지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푸틴의 방북을 통한 정상 간의 직접 만남을 성사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일 걸로 예상됩니다. 이 일례로 북한은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실무진에게 협상 권한을 거의 주지 않았다가 당시 미국 측 실무협상 대표로부터 공개적으로 그 부분이 문제였다는 점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But ultimately, the challenge we faced in Hanoi was that at the working level, our counterparts were not empowered by their government to negotiate on denuclearization. Empowered negotiating team engaged directly with the United States could produce enormous progress. 북한 김정은은 푸틴의 방북과 북러 정상회담을 가급적 조기에 성사시켜서
핵미사일 기술 조언을 포함한 식량, 에너지 지원, 그리고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 파견 등의 여러 문제를 직접 푸틴을 만나서 설득해내려고 할 걸로 보입니다. 사실 북러 간 항공 우주 기술 이전이라든가 무기 거래, 그리고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 등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공개된 것만 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인 내용이 태반입니다. 전문가들은 명백히 안보리 결의 위반인 이러한 북러 간의 군사협력 강화가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기 체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이 되고 거기에서 해당하는 실전 데이터가 축적이 된다면 이는 북한의 무기 체계가 훨씬 더 완벽해지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더욱더 정확히 파괴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푸틴 대통령이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갖추었다며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듯한 문제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 위반을 공공연히 하는 것은 물론 핵무기 확산을 막으려는 옛소련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오랜 노력을 뒤흔드는 최근 1년의 북러 밀착 상황은 우리 한반도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 최근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번에 쏜 건 포물선으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낮게 날고 또 방향도 쉽게 바꿔서 탐지와 요격이 어려운 순항미사일입니다. 기존 순항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 다양한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인 2023년에 쏜 탄도미사일만 놓고 보면 북한은 21차례에 걸쳐서 약 34발을 쏜 걸로 파악됩니다. 탄도미사일을 71발이나 쐈던 2022년에는 최대 6,890억 원이 들었을 거란 한국국방연구원의 분석이 있었는데 이 분석을 적용해 본다면 지난 한 해에만 북한은 최대 3천억 원 이상을 들여서 미사일을 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북한의 주장대로 자본주의 국가의 계산 방식이 맞지 않아서 실제로는 10분의 1의 비용도 안 든다.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김정은 정권이 강조하는 인민 생활 개선을 위해서 쓸 수 있었던 돈, 초보적인 생활 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기회비용을 허공에 날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쏠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해서 얻는 수익이라든가 저희가 지난 편에서 전해드린 해외 노동자 파견으로 얻는 돈 외에 한국과 미국 당국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북한의 외화 벌이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한 가상자산 탈취입니다. 한국 정부는 물론 미 백악관도 북한이 해킹 등으로 탈취한 가상자산으로 미사일 개발 비용을 꽤 충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절반가량이 사이버 공격과 가상자산 탈취로 자금이 지원됐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북한의 수출량 감소 현황표인데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가 가해졌던 2016년과 2017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수출량이 뚝 떨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 규모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시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은 2023년 전 세계 20곳의 가상자산 플랫폼을 해킹했는데 이들 20곳에서 빼낸 암호화폐만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 가량입니다. 이는 그 전년도인 2022년에 뺏은 금액 17억 달러, 약 2조 2,600억 원보다는 줄어들긴 했지만 블록체인 보안 기업인 서틱이 분석한 지난해 도난당한 가상자산 18억 달러를 놓고 보면 이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즉 지난해 전 세계에서 도난당한 전체 가상자산의 2분의 1을 북한이 탈취한 걸로 추정되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북한의 1년 연간 예산은 2021년을 기준으로 91억 달러이고 같은 해 한국의 예산에 비하면 40분의 1 수준인데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 규모는 이 연간 예산의 9분의 1 수준입니다. 해킹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돈이 국가 예산에 잡힌다? 안 잡히죠, 당연히. 북한은 국가 예산에 안 잡히는 돈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죠. 물론 가상자산 해킹 규모가 이렇다고 해서 실제 현금화한 규모도 이만큼 된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현금화 자체가 워낙 추적이 어려운 조건이라서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북한에 대한 좀 단속, 통제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2021년부터 러시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돈 세탁을 한 흔적들이 여러 번 포착이 된 만큼 러시아처럼 북한과 밀월 관계에 있는 일부 국가들이 제재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임에 따라 북한도 탈취한 가상자산을 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충당하는 걸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최근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한 해에 국내 공공기관을 겨냥한 공격만 하루 평균 129만 건을 시도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 북한이 최근 각국의 감시와 제재 속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외에 랜섬웨어 공격까지 감행하면서 자금 출처를 다양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 해킹 조직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독자 제재를 가하는 등 여러 대응을 하고 있긴 하지만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점차 진화하는 걸로 평가되는 만큼 보다 실효적이고 또 강도 높은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딥한 백브리핑을 전해드리는 딥백의 김혜영입니다. 오늘의 딥백 포인트는 이겁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북한의 김정은, 러시아의 푸틴, 이 두 정상이 만나서 무기를 거래할 것 같다고 했는데, 이들 두 사람이 만난다면 서로에게 구체적으로 뭘 얻어내려고 할까요? 그리고 러시아는 얼마나 무기가 부족하길래 북한한테까지 손을 뻗는 상황인 걸까요? 여러 전문가들에게 직접 의견을 묻고 종합해본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과는 달리 대규모 물량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전장에서 쓸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총탄과 포탄과 같은 기본적인 무기들부터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으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운영하고 있는 구경과 똑같은 다른장 로켓과 특사포탄, 총탄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러시아는 지금 미사일, 장거리 타격 수단이 부족해서 이란이 만든 자폭 드론까지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쟁에 필요한 탄약뿐만 아니라 여러 미사일들을 들여오려고 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나 혹은 대전차 미사일 같은 기타 첨단 무기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조건이 맞는다면 북한의 것을 채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이 갖고 있는 소위 KN-23, 24와 같은 최신식 무기까지는 아니어도 60년대, 70년대에 구소련이 만들었던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과 같은 구형 미사일들도 드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공격을 감행할 수 있고, 또 북한으로서는 관리 비용을 효율화할 수 있어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이 구형 미사일들은 이제 교체할 때가 된 거죠. 사실은요. 구닥다리거든요. 바닷물에 처박을 수도 없고 어쨌든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고 정리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뭐 가감없이. 그럼 북한의 입장에선 뭘 얻으려고 할까요? 일단 북한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확보하지 못했던 전력들을 얻으려고 할 겁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러시아의 첨단 전투기입니다. 최근에 이란이 자폭 드론을 러시아에 판 대가로 러시아 최신의 수호이 35 전투기 Su-35를 수입할 수 있었던 만큼 북한도 그렇게 똑같이 러시아의 전투기 전력을 요청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토록 갈망해왔던 핵무력 완성에 필요한 기술들도 확보하려 할 거란 전망입니다. 다탄도의 운용, 이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있어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첨단 통신 체계, 그 다음에 글로나스 같은 GPS 체계, 자, 이런 것들도 총체적인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외에도 북한 내부적으로 당장 수급이 필요한 식량과 에너지 지원도 러시아에 적극 요청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얼마나 무기가 부족하길래 북한한테까지 손을 뻗는 상황인 걸까요? 사실 이런 정황들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포착됐습니다. 롭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은 러시아가 전쟁을 금방 끝낼 거란 오판을 한 탓에 현재 굉장히 오래된 장비를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이 전선에 투입한 소련제 T-54 전차는 무려 1954년에 설계된 구식 모델이었죠. 또 푸틴이 한창 전쟁을 수행 중인 쇼이구 국방장관을 북한에 보냈던 것도 또 최전선에서 변변치 않은 무기만 지원을 받았다면서 사실상 당국에 반발을 했던 프리고진의 반란도 하나의 방증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단거리 미사일이 얼마나 없으면 이란제 드론을 쓰겠어요. 기본적인 이제 포탄이나 총탄이 부족하다는 거는 뭐 바그너 그룹의 사례에서도 많이 드러났죠.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러시아는 계속 물량 공세를 필요로 할 것이고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계속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외화와 각종 전력 체계 그리고 식량, 에너지 등의 지원을 갈구하는 북한과의 미로할 관계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